네, 자 이번 100회와 같이 출제됐던 전산회계 1급 2022년 2월 특별회차 기출문제풀이 이번 시간 이론 시험부터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가 검토해 보니까 이상하게 특별회차는 난이도 조절이 좀 잘못되는 것 같아요. 아마 100회보다도 특별회차가 약간 더 그 이론 시험에서도 보면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좀 출제되었고 합격률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험번호 212, 그 다음에 114개 2, 그 다음에 여러분 이름 설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편의상 A형으로 통일하고 감독권 확인번호 1011, 금천 왕구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 계정 과목이 분류 중 가장 성격이 다른 것, 단기 차입금, 외상매입금, 유동성 장기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다 부채 같은데 단기 차입금, 외상매입금, 유동성 장기부채는 뭐예요? 유동부채죠. 근데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자 이럴 때 계정과목 및 조계등록 메뉴 가서 컨트롤 F 누르고 빨리 검색해 보시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비유동부채입니다. 자, 여기 장기부채라고 돼 있는데 앞에 유동성이 붙었죠. 원래는 장기 차입금 같은 장기 부채인데 이제 결산일 기준으로 상환해야 될 날이 1년도 안 남았을 경우에는 유동부채로 전환을 시켜준 겁니다. 유동성 앞에 붙였을 경우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뭐 요거는 쉬운 문제고, 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주식회사 백호는 매출채권 잔액의 1%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백호가 2022년 말 결산 시 인식할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액. 자 2022년 1월 1일 대손충당금 잔액 100만 원 있었습니다. 근데 12월 5일 날 대손 발생했어요. 그러면 요 50만 원을 사용해 버리겠죠. 그러면 대손충당금 잔액은 50만 원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12월 31일 결산 시 매출채권 잔액 2억 원에 대해서 1%를 설정한다. 그러면 곱하기 0.01 하면 얼마예요? 200만 원이죠. 예, 200만 원. 여기에서 차익보충법으로 해서 요 50만 원을 빼줍니다. 빼주면 얼마? 150만 원이 추가로 설정할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그럭저럭 괜찮고요. 자, 그 다음 감가상각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유형 자산이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산이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시작한다. 감가상각은 기계장치 같은 거 설비 준비하는 데만도 몇 달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시험 가동이 다 끝난 때부터 그때부터 감가상각은 시작하는 걸로 보고요. 자, 이거 맞는 말이고, 정률법은 상각률이 정해져 있으므로 매기 감가상각액은 동일하다. 요거 정액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 정답은 나왔어요. 정률법은요 처음에는 많이, 나중에는 점점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정액법은 일정한 금액 해마다 똑같아요. 근데 전차 합계는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회사에 들어가서 네가 정해라, 회계 담당자가 정률법으로 하십시오. 왜 이게 유리하냐면 처음 기계장치나 차량 한번 쓸 때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빨리 비용 처리해서 세금을 덜 내는 게 좋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를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 3번.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이들은 별개의 자산으로 취급하여 건물만 감가상각 대상이다. 토지는 낡아버린다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건물만 따로, 건물 가액만 따로 계산을 감가상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토지까지 하면 이거 과다 계상이 됐다고 해서 과태료 나올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이 감가상각액은 다른 자산이 장부금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기순이익으로 처리한다. 감가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 이 말입니다. 특별하게 다른 장부금액에 연결되지 않는 이상 보통의 경우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요거 게시판에 막 글 올린 분들이 있던데 이게 앞에 이론 강의할 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자, 다음 중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 자,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구매했습니다. 그러면 판매는 미국에서 팔았고 우리는 한국이라고 쳐요. 우리 회사가. 그럼 미국에서 선적을 했습니다. 배가 출발했어요. 그러면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고 그랬죠. 그럼 거기서는 야 판매됐어. 난 책임 끝났어.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이 화물은 도착할 때까지 소유권이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어놔야죠. 자, 그래서 요 상품은 우리 거다. 그러니까 요거는 더해줘야 된다.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수탁자, 창고, 보관 중 위탁 상품. 제가 제주도니까 감귤. 농민들이 직접 서울까지 팔러 오지 못하니까 어떻게? 감귤 협동조합에 맡긴다 그랬죠. 팔아달라고. 그럼 감협 직원이 서울에 청담 시장에 상주합니다. 거기서 판매되기 전에는 우리 상품이에요. 판매되면 이제 떠난 거죠. 자, 보관 중이라 그랬습니다. 아직 판매 안 됐다는 소리죠. 그럼 우리 거예요. 우리 재고자산에 더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용 판매에 대한 거. 매입자가 구매 의사를 밝히지 않은 시용 판매. 안마의자 일주일 써보시고 결정하세요 했을 때. 자, 아직 구매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거 언제든지 반품되어 올 수 있습니다. 홈쇼핑 같은 것도 날짜가 정해졌죠. 그 기간 안에 반품하면 다 가져가죠. 자, 아직 구매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니까 이건 우리 상품이다. 자, 할부 판매 조건으로 판매한 상품. 요 두 가지 구분점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거. 제가 여기 추가 설명 넣었는데 저하의 공급 시기 이론 교재에 있는 내용이죠. 외상 판매 또는 할부 판매는 재화가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거 아니에요. 소유권이 바뀐 겁니다. 근데 장기 할부 판매, 이거 부가가치세법에서 장기 할부 판매는 물건을 넘겨줬다고 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할 때, 예를 들어서 자동차 뭐 3년 장기 할부 판매, 이걸 다 판매한 걸로 보면 매출액 수익은 늘어나는데 돈이 안 들어왔잖아요. 이익이 실현 안 돼요. 그러면 억울하죠. 세금은 이익이 많으면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그래서 1년 이상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물건 대금, 자동차 할부금 들어온 것만 매출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장기라는 말이 없죠. 할부 판매 조건이니까 단기라고 봐야 되고 요거는 물건 소유권이 넘어간 겁니다. 우리 상품이 아니에요. 얘는 마이너스입니다.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단기인 경우에는 외상 매출금, 외상 판매하는 거나 똑같은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자, 요거 굉장히 헷갈리는 함정을 파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좀 이상하다 싶으면요. 개정가격 저기등록 메뉴를 항상 켜놨다가 얼른 검색해 보세요. 제가 이거 찾기 메뉴, 아까 컨트롤 F 누른다 그랬죠? 딱 했더니 이렇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나왔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자본 항목입니다. 자, 문제로 가서 다음이 유가증권 관련 거래가 주식회사 한세의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 찾으라 그랬습니다. 주식회사 한세는 2022년 10월 1일 주식회사 항공기 주식을 주당 2만 원에 100주를 취득하고,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했습니다. 주식 취득 시 2만 원이 수수료가 발생했으며, 여러분들 유가증권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죠. 단기 매매 증권,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그 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요 세 가지인데 대부분 요 만기 보유 증권은 채권이 대부분 해당이 되고요. 자, 요거는 다른 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삼성 계열사들 쭉 있잖아요. 삼성의 지금 부회장 이재용 같은 경우 계열사들 다 자기가 통제해요. 왜? 요걸 많이 갖고 있어요. 다른 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요거는 시세 차익만 노리고. 자, 여기서 조심할 거. 요 수수료 같은 경우 있죠. 단기 매매 증권은 요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해서 별도로 처리합니다. 851번인가 될 거예요. 근데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요거는 수수료를 따로 안 하고 요 매도 가능 증권에 요 수수료는 더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2만 원 곱하기 100주 하면 200만 원이죠. 200만 원에 요거 2만 원 더해 줍니다. 그러면 202만 원이에요. 자, 근데 2022년 말 현재 동주식이 공정가치 시가는 주당 22,000원. 그러면 22,000원 곱하기 100주 하면 220만 원. 220만 원. 220만 원인데 그러면 202만 원, 220만 원, 18만 원 이익 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함정이 뭐냐면 매도 가능 증권 지금 판매한 건 아닌데 결산 시에 평가한 겁니다. 평가 이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자본이라 그랬죠. 요거 자본이다 하는 거는 뭐예요? 단기 순이익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매도 가능 이건 자본이 증가하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단기 순이익은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에 있는데 단기 순이익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해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함정을 파놨다는 말이에요. 아마 요거 선택한 사람 많을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이면 또 요 금액이 뜰려요. 왜? 수수료 얘는 여기에 더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고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자, 6번 문제. 자, 요 사채 문제가 100회에는 안 나왔는데 여기 특별히체에 나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워들 하는데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유효이자율법 적용 시 사채를 할인 발행, 할증 발행 막 나왔습니다. 자, 요거 이론계제 설명할 때 제가 표로서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보여줬었는데 이거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30분 걸려버리니까 핵심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핵심만. 표시이자 액면. 사채, 채권이에요. 기업에서 발행한 채권, 조폭이 발행하는 사채가 아니고 기업에서 발행한 채권. 그 채권 액면에 10% 이자로 돼 있으면 얼마예요? 만약 지금 사채 발행 금액이 100만 원이에요. 그럼 10%면 매년 10만 원씩 주는 겁니다. 자, 얘는 이게 지금 3년 만기인데 변동이 없어요. 일정해요. 똑같아요. 자, 근데 왜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100만 원인데 우리 회사 10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서 이자만 10% 준다 그러면 아무도 안 살 것 같으니까 싸게 발행하는 겁니다. 할인 발행. 얼마 할인? 17,850, 아니, 이거 아니고. 요 밑에 합계. 48,037원 해서 95만 1,963원에 할인 발행한 겁니다. 그러면 할인된 금액, 요거 사람들이 좀 사요. 이자 30만 원 챙기고, 요 48,000원도 싸게, 요 금액에 발행을 하고, 할인 발행이죠. 100만 원짜리를 싸게. 그리고 나중에 만기가 돼서 돈으로 교환할 때는 100만 원으로 교환해줘요. 그럼 이중으로 먹는 거죠. 그래서 할인 발행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요 48,037원을 3년에 걸쳐서 상각을 하고 요거를 유효이자로 해서 계산했더니 12%, 2%를 더 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3년에 걸쳐서 자, 14년, 15년, 16년 해가 갈수록 11만 14,000원, 11만 5천, 11만 7천 점점 커지죠. 매년 증가합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도 14,000원, 15,000원, 17,000원 점점 커집니다. 사채 장부 금액도 95만 1천, 96만, 98만, 100만 원. 이렇게 3년 되면 상각이 끝난 겁니다. 자, 이렇게 퉁치는 방식입니다. 자, 지금 핵심은 뭐냐? 요거는 일적. 할인 발행했을 때 유효이자, 또 유효이자를 다른 말로 사채이자라고 합니다. 사채이자, 요거는 액면이자라고 그래요. 그럼 유효이자, 사채이자, 상각,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 장부 금액 전부 다 어떻게 할인 발행할 때는 다 증가한다. 근데 간혹 가다가 대부분은 요것만 나오는데 보통 사채는 할인 발행하니까 느닷없이 할증 발행을 출제한 경우가 한두 번이가 있었어요. 할증 발행할 때는요. 유효이자, 다시 말해 사채이자, 얘하고 장부가액, 요거 두 개만 정반대로 감소하고 해마다 금액이 줄어들고 얘도 해마다 금액이 줄어들어요. 자, 왜냐하면 100만 원짜리를 110만 원에 발행했다가 점점 줄여서 100만 원으로 맞추거든요. 할증은 정반대니까. 자, 얘는 계속 증가합니다. 상각은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은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항상 증가. 그리고 할인 발행은 셋 다 증가. 단 액면이자만 불변. 그 다음에 할증 발행할 때는 사채이자 또는 유효이자와 장부 금액만 감소.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문제를 볼게요. 자, 올바른 것 찾으라고 했습니다. 유효이자율법 적용 시 사채를 할인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장부가액 어떻게 무조건 증가? 감소한다. 예, 틀렸어요. 그 다음에 유효이자율법 적용 시 사채 할인 발행입니다. 자, 상각액,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 어떻게 되나? 이것도 다 증가한다 그랬죠? 감소. 틀렸어요. 자, 이번에는 유효이자율법 적용 시 사채 할증 발행입니다. 요 밑에도 할증 발행. 할증 발행할 때 아까 두 가지만 어떻게 감소한다 그랬죠? 자, 상각액은 어떻게? 매년? 요거는 아니죠. 아까 이자하고 장부금액 요것만 감소고 상각은 사채 할증 발행 상각이든 할인 발행 상각이든 얘는 무조건 증가한다 그랬죠. 항상 증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얘 사채 이자는 매년 이거는 감소한다 그랬죠. 장부 금액하고 사채 이자는 할증 발행할 때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자, 요 정도 규칙만 시험 볼 때 이거 일일이 표 만들 시간이 없잖아요. 이해만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정리된 것만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 자, 요거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영업이익 계산하시오. 후딱 적어요. 뭘 적냐? 매출액, 매출원가 빼고 매출 총 손익,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 빼면 영업손익. 이걸 구하라고 한 거죠. 영업이익을 계산하라. 매출 총이익, 자, 매출 총이익 100만 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매출 총이익 나왔습니다. 100만 원. 자,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찾아서 해야 돼요. 직원 인건비, 판매비와 관리비죠. 이자 비용은 이건 아니죠. 왜? 얘는 영업의 비용이에요. 이건 빼면 안 되죠. 감가상각비, 판매비와 관리비 맞습니다. 그러면 자, 뺄 거 7만 원에 더하기 4만 원 더하기 자, 기부금은 아닙니다. 이건 영업의 비용이에요. 광고 선전비 5만 원, 판매비와 관리비죠. 요거 빼면 100만 원에서 얼마예요? 16만 원 빼죠. 그러면 84만 원이 나오겠네요. 여기에다가 아까 기부금하고 광고선 이자 비용 빼면 영업 소득세, 법인세 차감자 순손익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84만 원.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자, 그다음 8번 문제. 자, 요거는 은근히 까다롭게 출제했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자산이나 부채의 차감 계정을 모두 고른 것, 일명 평가 계정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자산 항목이 있으면 자산에서 밑에 빼주는 거, 그래서 빼고 나머지. 자,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 두 개. 자, 예를 들어서 건물 있다. 건물이다. 그럼 건물 지금까지 낡은 거 감가상각 두 개 빼고 나머지만 장부 금액으로 보죠. 자, 그럼 가는 맞고요.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밑에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받으러온 밑에 받으러온 대손충당금, 거머리처럼 붙어다니는 것들. 얘도 맞습니다. 자, 나도 해당이 되고요. 4차 할인발행 차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여기서가 헷갈리죠. 계정공개 적용 등록 딱 보니까 4차 할인발행 차금 여기 보시면 차감 계정이라고 돼 있죠. 사채 밑에다가 붙어다닙니다. 사채 291번, 얘는 292번. 자, 차감 계정 맞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 밑에 있어요. 근데 앞에 뭐 퇴직급여 없잖아요. 이거는 차감 계정이라 안 하고 충당금이라고 돼 있죠. 직원들 퇴사할 때 대비해서 미리 회사에 적립해 놓은 충당금입니다. 여유 있을 때. 얘는 차감 계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나다. 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 계정공개 적용 등록 메뉴 잘 활용하세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 자, 이제 제매기는 끝났고 원가 회계입니다.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직접 노무비는 기본 원가에도 속하고 가공 원가에도 속한다. 자, 앞에 원가 회계 제가 수업할 때 원가 회계는 크게 기본 원가 하면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장사하는데 재료비도 오르고 요즘 물가 올라서 인건비도 최저임금 올라서 힘들어. 가장 큰 비용입니다. 그 외에 제조간접비는 뭐 별개 작은 것들이고. 그런데 가공비 하면 그건 재료비를 뺀 나머지 전체를 가공비라고 그래요. 자, 직접 노무비에 제조간접비, 제조간접비는 간접재료비, 노무비, 간접경비 합친 거죠. 자, 그래서 요 직접 노무비는 기본 원가에도 들어가고 가공비에도 들어갑니다. 양쪽 다. 그래서 요거 맞는 말이고요. 조업도가 감소함에 따라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하고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 자, 고정비 이거죠. 자, 금액이 여기 원가, 금액, 여기 조업도, 생산량입니다. 조업도는 생산량. 자, 대표적인 고정비는 뭐예요? 고정비 대표적인 게 임차료, 집세. 물건 많이 만든다고, 임차료죠. 물건 많이 만든다고 월세 더 내는 건 아니에요. 자, 총 고정비는 일정합니다. 조업도가 늘어나든 감소하든. 근데 단위당 고정비. 자, 고정비 100원이에요. 물건 100개 만들었어. 나누기 하면 한 개당 1원. 근데 50개 만들었어. 나누기 하면 개당 2원.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가 아니고 뭐예요? 증가해버립니다.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한 거 맞죠? 10개 만들면 10개치 들어가고 재료가 100개 만들면 100개치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당 총 변동비는 늘어나지만 하나당 변동비는 항상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데 얘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변동비 총액, 조업도가 늘어나면 변동비는 이거죠. 자,
생산량이 늘어나면 총 원가는 증가. 고정비 총액은 일정. 생산량과 상관없이. 원가의 추적 가능성에 따라 자, 이거 직접 제품 제조에 들어간 거냐? 직접비, 직접 원가. 그렇지 않고 공통적으로 들어갔다? 간접 원가 또는 간접비. 이렇게 분류한다. 맞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 자, 이거는 제가 갖다 놓은 거고요. 다음 중 당기 총제조 원가에 대한 설명. 당기 총제조 원가, 당월 제품 제조 원가. 그 다음에 당기 총제조 원가는 요거. 이번에 들어간 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간접비. 이게 당기 총제조 비용, 당기 총제조 비용 또는 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요거는 당기 제품 제조 원가, 당월 제품 제조. 제품자가 들어가고 요건 안 들어갑니다. 왜냐? 기초제공품에 기말제공품 더하고 빼고 해야 이거 완성품 원가를 말하는 거고 얘는 기초와 기말을 관여 안 한 겁니다. 직접 재료 원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 원가로 구성된다. 맞죠? 그 다음에 당기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원가를 직접 재료 원가로 한다. 직접 제품에 투입된 거, 직접 재료비 맞고요. 당기 판매직 근로자의 급여, 판매직은 공장에 집어넣으면 안 되죠. 요거는 틀린 말입니다. 생산직이라야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당기의 제조 과정에 투입된 모든 제조 원가를 당기 총제조 원가, 네, 당기 총제조 원가라 한다. 자, 됐고요. 그 다음 11번. 자, 보조 부문 배부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배부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직접 배부, 단계 배부, 상호 배부인데 다음은 부문별 원가에 대한 자료이다. 보조 부문이 제조 간접비를 다른 보조 부문에 배부하지 않고 제조 부문에만 직접 배부법. 경우 수선 부문에서 자, 여기 수선 부문. 이거 보조 부문 중에서 수선 부문, 조립 부문, 제조 부문의 조립 부문. 배부될 제조 간접비로 오른 것. 자, 수선 부문 제조 간접비가 8만 원이에요. 얘를 다른 보조 부문에는 배부하지 말고 직접 제조 부문에만 배부해라. 그럼 제조 부문 2개인데 조립 부문에 40, 절삭 부문에 40. 그러면 뭐예요? 요 2개만 생각합니다. 80 중에 40. 딱 반반이죠. 8만 원에 반, 4만 원. 여기에도 4만 원. 자, 여기서는 조립 부문에 들어갈 거 4만 원. 4번이 정답입니다. 얘는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생각을 해요. 자, 4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거. 종합원가 계산은 대량 생산 체제, 화학공업, 식품가공, 과자, 아이스크림, 종이 만드는데 이런데 대량 생산하는 게 종합원가 계산이죠. 옳지 않은 거 찾으라 그랬습니다. 제조원가는 각 작업별로 집계되며 작업별로 이거는 개별원가 계산, 다시 말해서 조선소 있죠. 배 만드는 거, 조선업. 그 다음에 뭐 아파트 공사. 이거는 그 작업, 조선업도 LNG선, 컨테이너선 막 있죠. 그 작업별로 장부를 따로따로 집계합니다.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에요. 제품 단위의 원가를 배분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바로 정답이 나왔습니다.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아까 말한 과자, 아이스크림, 대량 생산업 중에 적합한 것이다.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맞고요. 각 제조 공정, 아이스크림 공정, 과자 공정, 아이스크림도 종류별로 콘도 있고 떠먹는 것도 있고 제조 원가 보고서가 종합원가 계산 기초가 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 이거는 저 출제위원한테 좀 욕하고 싶더라고요. 이거 전산회계 1급에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전산 세무 2급에만 간혹가다 한 번씩 나왔었어요. 왜 이거를 굳이, 그리고 K랩 전산회계 1급 메뉴에 그 부가가치 가보면 얘 대손세액 공제 이거 있지도 않아요. 세무 2급에 가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메뉴에 있어요. 이거 조금 생각을 하고 출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부가가치세는 전산회계 1급 이론 시험범위에 들어가는데 좀 생각 없이 출제한 것 같은데 자, 어쨌든 한번 나온 거기 때문에 교재에 이것까지 다 집어넣기는 뭐하고 제가 여기서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회사에서 외상으로 물건 팔았는데 이게 거래처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럼 돈 못 받게 됐죠. 근데 우리가 이 물건을 팔면서 부가가치세 세금은 냈단 말이에요. 아니 돈도 뜯겨 세금도 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그래 세금은 돌려줄게 하는 게 대손세액 공제해 주세요라고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요 전산세무 2급 프로그램에 가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해서 대손 확정일 2017년 며칠 대손 금액 5,500 그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5,000에 500이에요. 그러면 얼마? 110분의 10. 그러면 100만 원. 요 공제율 5,500 곱하기 110분의 10. 이렇게 자동 계산이 됩니다. 자동 계산돼서 면에 세금 낸 게 500만 원이었구나. 그래 요거 공제해 줄게. 해서 제출합니다. 대손 사유, 뭐 상대편 파산, 강제집행, 사망, 그다음 부도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부도도 6개월 이상 경과고. 자, 그다음 조심해야 될 게 아까 요거는 봤죠. 대손세액은 대손금액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못 받게 된 금액 곱하기 110분의 10이고 자, 몽땅 다 엉터리로 서류 만들 수 있으니까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강제집행, 부도 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최소 6개월은 경과. 왜냐하면 재판 들어가고 법적으로 하고 하는데 6개월은 그래도 너네 해보고 그리고 공급일로부터 그래도 기한이 있습니다. 10년은 넘기지 말아요. 10년 동안 그 법적인 조치 안 한다는 거 말이 안 되니까. 자, 10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과세기한이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대손이 확정되는 건 안 된다. 6개월 이상 10년. 자, 대손세액 공제는 또 하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거는 안 된다. 특수관계인, 가족, 친인척. 이게 엉터리로 세금 공제 받으려고 부도난 것처럼 만들 조작할 소지가 있으니까 특수관계인은 안 됩니다. 부부간에 뭐 이러는 거.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의 공제 특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대손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만 가능하다. 10년 넘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맞고요. 중소기업이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 보면 거래 상대방과 무관하게 대손세액 공제 대손금에 해당한다. 거래 상대방과 무관하게?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상대방 중에서 거래 상대방 중에서 특수관계인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 말이 틀렸습니다.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거래는 대손세액 공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것. 이것도 아주 교묘하게 함정을 파놨습니다. 대손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의 110분의 10을 곱해서 계산하면 부가세만 따로 분리가 됩니다.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후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에 근데 공제 받은 다음에 지나다가 이놈을 잡았어. 멱살 잡고 돈 내놔 했더니 돈 받았어요. 그러면 자진해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이 매출세액에 더해서 이거 회수했습니다. 근데 안 할걸요 아마. 근데 원칙적으로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다음 14번 문제. 요거는 종종 나오는 문제죠.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에 해당하는 것 몇 개냐 이 말입니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이론 교재 312페이지에 제가 설명해 드린 거죠. 기초생활 필수재화 용역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면세로 해서 부가세를 주거니 받거니 하지 않도록 부가세 없는 금액으로 하죠. 수돗물. 여러분 수도세 고지서 봐봐요. 거기에 부가세 없어요. 연탄, 무연탄. 근데 유연탄은 안 됩니다. 매연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여객운송 용역, 서민 대중이 이용하는 지하철, 마을버스, 시내버스 이런 거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면세입니다. 근데 항공기, 이건 좀 있는 사람이 타는 거죠.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이러한 것들은 과세 대상입니다.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세. 자, 그 다음에 뭐 국민후생 관련 재화 용역, 의료, 보건, 단 의약품은 과세하는데 의사가 제조한 거는 면세입니다. 그 다음 뭐 우표, 뭐 교육 용역, 주택과 관련된 토지 임대 용역 들어가고 도서. 지금 요 전산의 교재도 부가세 주고받지 않죠. 도서, 신문, 잡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방송사도 면세 사업자입니다. 단 광고비 받은 거는 그건 부가세 포함해서 해야 됩니다. 광고비는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자,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수도물 요거 면세 맞죠? 연탄, 무연탄 맞죠? 유연탄은 안 되고 항공기 안 되죠. 신문은 면세인데 광고는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2개가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마지막 15번 문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것. 매입세액은 뭐예요? 우리가 물건 팔아서 100원에 부가세 10원 더해서 110원에 팔고, 자, 근데 요 물건의 원가가 60원이에요. 부가세 6원. 그럼 66원 빼면, 자, 얼마예요? 110원. 아니, 난 더하기 빼기를 잘 못해요. 자, 110원 마이너스 66원. 예, 44원 마진이 생겼습니다. 그럼 여기에 10%? 4원, 4.4원. 4원은 부가세 대상인데, 근데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게 바로 매입세 공제예요, 6원이. 이게 바로 매입세액입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매출세액 10원 마이너스 매입세액 6원은 4원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공제 못 받으면 10원 전부 다 세금 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그러면 공제가 안 되느냐? 면세사업과 관련 있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면세사업자는요, 아까 도서인 경우에 인쇄사에 책을 인쇄해서 올 때 부가세 줍니다. 왜냐하면 인쇄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자니까. 근데 출판사는 면세사업자예요. 세금은 주는데 환급 매입세 공제 안 됩니다. 자, 요거 안 되고요. 토지, 취득, 형질 변경, 공장 부지, 택지 조성 관련된 뭐 이거는 전부 다 면세사업입니다. 이것도 안 되고요. 접대비는 이거는 매입세 불공이라고 앞에서 배웠죠. 매입세 불공제. 접대비는 안 됩니다. 이와 유사한 비용 지출에 대한 거 이거 공제 못 받습니다. 과세 대상 재화 생산과 관련된 원재료 매입은 당연히 이거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요 세 개는 안 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혹시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 그분들은 질문을 유튜브에 올리지 마시고 질문 답변은 네이버에 박쌤 전산에게 치시고 카페 뭐 등업 없이 한 번만 딱 가입하면 모든 자료 보고 글 쓸 수 있습니다. 여기 한 50만 개의 질문 답변이 있어요. 검색하시면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어쨌거나 이론 100회보다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자, 좀 쉬었다가 이어서 실무시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